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과정에도 도움이 좀 되고, 고등 과정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 자, 여기에 이 시스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개라는 말이에요. 내가 통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고 개념이에요. 물리나 화학에서 우리가 개라고 하면 내가 관심을 두고 쳐다보는 어떤 영역, 관찰하고 측정하는 영역을 개, 그 바깥에 우리가 측정을 당장은 안 하는 주위 환경을 주위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고 판단하는 그거를 개라 그러지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의 개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물질이나 에너지의 이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하거나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체계를 우리가 개라 그래요. 그러면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물질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안정된 상태로 지금 약 45억 년을 지내왔단 말이죠. 현재까지. 그 녀석들을 지구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구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저기 우리 책에는 태양계라던가 이런 예제들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요. 생물권.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우리 땅, 지표면에서 땅속까지의 지권, 지구상의 액체로 존재하는 수권, 그리고 기체로 존재하는 기권, 그리고 우리 지구 밖이지만 지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외권이라 그래서 요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별로 또 내부가 또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부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간략한 특징들은 뭔지를 배우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중등과학에 각각 다 흩어져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직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1 때 배워요. 수권이 중2 2학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기권이 중3 과정에 있어요. 맞나? 반대인가? 맨날 바뀌어가지고. 외권 같은 경우는 우주라 그래서 중2 때 태양계 배우고 중3 때 우주 배워요. 근데 이제 너희들은 교과서가 개정이 된 해잖아. 그래서 아마 우주를 중1 1학기에 배웠을걸? 태양계. 해, 달, 별. 그리고 2학기 때 암석 배우지 않았냐? 암석이 양년에 가 있다. 맞다. 직권이 지금은 중2로 갔어요. 태양계와 우주를 중1 때 했을 거가 그럴 거고. 하여튼 이게 맨날 단원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나도 좀 헷갈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직권입니다. 직권이란 지표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약 6,400km에 해당하는 영역을 직권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고체이고, 핵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로 암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지각과 멘트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규소와 산소가 중심이야. 핵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요 영역은 외핵. 여기는 특이하게 액체다, 그죠? 그리고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철과 니켈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권은 기본적으로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하고 압력이 모두 상승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밀도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준은 성분과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 사실 이거에 따라 변하는 게 지진파가 전달돼 나가는 속력의 차이가 크거든요. 현재 통과에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중등 과정에서도 지진파 속력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지나가면서 아마 되는 걸로 기억해요. 교과서가 개정돼서 빠졌거나. 어떻게 되냐면 P파와 S파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일정 깊이까지는 거의 일정하게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고 세 번째 층으로 갈 때 S파는 더 이상 전달이 안 돼 버리고요. P파만 속도가 뚝 떨어져서 살짝 상승하다가 다시 조금 점프를 해서 또 상승해요. 그래서 이 부분, 지진파 속력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바탕으로 아마 여기가 액체인 것 같다. 여기가 외핵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직권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맨틀의 위에 존재하고요. 여기 외핵이 대란 쪽에 내핵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미지화 시켜보자면. 대륙지각은 기본적으로 주로 주성분이 화강암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 해양지각은 현무암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암석 파트 가면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 암석을 이루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소는 규소랑 산소예요. 그걸 우리는 통과 저 앞에서 규산염 삼연체라면서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
규산염 사면체를 중심으로 하는 규산염 광물인데, 순수하게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암석은 석영입니다. 여기에 알루미늄이 좀 더 섞이면 장석이에요. 석영과 장석이란 광물들은 색깔이 되게 밝은 색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 규산염 중심 물질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금속성 원소가 섞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색깔이 좀 더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밀도도 같이 커져요. 무거운 금속이 섞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색깔이 검어진 광물들이 흑운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지. 그럼 봐봐. 화강암과 현무암을 비교하면 화강암이 색깔이 훨씬 밝잖아. 이게 화강암 밀도가 2.7g 세제곱센티미터. 현무암 밀도는 그냥 단위 생략할게요.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커서 서로 부딪히면 요게 이렇게 깔아앉게 된다는 거예요. 대륙지각은 이게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지각들은 멘틀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보면 돼. 부력처럼. 그래서 산이 높은 곳에 지각의 깊이도 깊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지각보다 대륙지각이 좀 더 두껍겠죠. 대륙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35km나 되고 해양지각은 두께가 5에서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훨씬 얇다는 거지. 그에 비해 그 밑에 있는 멘틀은 직권 구성 중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얘는 감람암질의 3.3으로 지각보다 좀 더 무거워요. 멘틀에는 맨 위쪽이 암석권이 있고 그 아래 연약권이 있는데 요 연약권이 대류를 합니다. 고체이긴 해요. 고체이긴 한데 대류 현상이 생기고는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멘틀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멘틀의 암석권이나 지각 부분이 움직여 다니게 되는 거고, 이게 대류기동이나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외핵은 철과 니켈 등이 주성분인데 온도가 높아서 액체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핵의 가장 특징은 액체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철이다 보니까요. 멘틀 대류가 일종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난단 말이지. 그렇게 돼서 뭐가 생긴다? 우리 지구 외권에 보면 지구를 보호해주는 자기장 보호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호막, 지구 자기장을 생성하게 되는 역할이 외핵에서 하게 됩니다. 내핵은 온도도 높지만 압력이 무지막지하게 커졌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까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깊이에 대한 숫자들은 늘 언제나 강조하지만 외울 필요가 절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속력이 확 증가하는 선이 나타났잖아.
저 깊이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가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 모호로비치치라는 과학자입니다. 어따 이름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요 경계선,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글자로 줄여서 부릅니다. 모호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지각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살아가는 공간이 되죠. 자, 봐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어디에 둥지 지어야 돼요? 나무에 지어야 돼. 그럼 나무는 어디서 사는데? 땅에 살잖아. 물론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들이나 이런 식물들, 동물들은 전부 다 어디에? 땅에 살잖아요. 맞지? 그래서 생명체가 사는 공간이 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질이 공급됩니다.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들어졌는데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앞에 병아리를 되게 많이 팔았어요. 수평아리들, 수컷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닭이 알을 놓은 알을 병아리로 깨우잖아. 그때 깨어난 병아리를 보고 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분류를 해서 암컷은 사료를 먹어서 키우면은 알도 낳다가 나이가 적당히 들면 닭으로 팔 수도 있었잖아. 근데 수평아리는 키워서 닭고기로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료값이 더 들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계량값만 받고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판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에 100원씩 팔았다고, 옛날에. 근데 그거 대부분 집에 가잖아요. 한 4, 5일 내에 다 죽어요. 왜 죽는지를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은 걔네들을 키워서 백숙을 해 먹는 데 성공했는데 진짜 닭만하게 키워가지고 여름철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얌얌했는데 왜? 나는 아예 키울 작정으로 산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워서 닭이 안락해 해가지고 매일마다 계란 후라이를 먹어야지가 선생님의 어린 시절 꿈이었는데 걔네들이 다 수컷이라는 걸 알게 되고 좌절했었거든. 그래서 결국 꿈이 바뀌었어. 제대로 키워서 백숙해 먹을 테다. 그게 성공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실패하냐면 조류들은 모이를 쪼아 먹을 때 반드시 모래나 흙을 같이 삼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닭똥집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어요. 혹시 먹어본 사람? 가끔씩 치킨 시키면 요 동글동글하게 되게 쫄깃쫄깃한 거 튀겨서 같이 주는 경우 있는데 그 똥집 프라이드 해가지고 이름만 들어보면 항문 부위 어딘가로 추정되지만 사실은 거기가 아니라 식도 중간쯤에 여기 모래주머니라고 근위라고 하나가 있어요. 닭은 이빨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래주머니에 그 먹이랑 모래들을 같이 삼켜서 거기서 뭐를 한다? 먹이를 으깨주는 작용을 하는 근육기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식도 중간에. 그걸 우리가 똥집이라고 하면서 먹는 건데 거기에 모래가 없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봐봐. 병아리를 사왔어. 그럼 어디서 키워? 집 어디? 여러분 책상 위에서 키우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아니면 세장 안에서나. 중요한 건 거기 모래가 있다 없다? 병아리 키우는데? 없겠죠. 그러면 애들이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게다가 한두 마리잖아. 그러면 온도 못 맞춰서 추워서 죽어요. 한 마리씩만 사면. 외롭기도 하고. 왜? 잘 때 애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지네들끼리 체온 버티면서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만 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린 시절 아버지께 듣고는 4마리를 샀지. 그리고 4마리가 크는 중에 한 마리가
쥐새끼한테 물려가가지고 3마리를 닭까지 키워서 잘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땅에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땅의 모양이나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대기와 해수에 영향을 주고 화산활동으로 기후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지금 바닷물이 짜지게 된 이유가 대륙에서 흘러나간 나트륨 이온과 바다 해저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염화이온의 결합으로 염화나트륨이 생겼기 때문에 짠 거죠. 그리고 지표, 풍화, 침식, 해저화산 등으로 아까 말했죠. 염류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원소들을 공급해 주는 곳이 지권이다. 자, 일단 요거 지권 빨리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기권입니다. 지표면에서부터 약 1000km까지 높이의 두께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의 영역을 기권이라 그래요. 물론 그 구성을 따지면 가장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외에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등 이렇게 넘어갑니다. 특이할 것은 이 기권에 뭐를 포함시켜야 되냐면 수증기도 기권에 속합니다. 수권이 아니고. 기권은 질소가 약 78%, 산소가 21%로 사실 여기서 99%가 끝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1000km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30km) 이내에 지구 대기 99%가 모여 있습니다. 즉 높이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매우 희박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바이긴 하지만 비행기 날다가 막 유리창 부서지고 하는 그런 항공 재난 영화에 보면 사람들 막 빨려 나가고 하잖아. 그 정도로 빨려 나갈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근데 위험한 건 당연한 거고. 기권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줘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 자, 땅 표면에서 올라가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지역이 있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온도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온도 변화를 바탕으로 볼 때 뭐를 고려하느냐? 그 온도 변화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변하는지를 봐야 돼. 어디서 열을 주는지를. 그지? 그리고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체잖아요. 그럼 온도 차이 때문에 대류 현상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대류 현상이 생길 경우만 기상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같이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역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뭐는 외우지 말자? 고도는 외우지 말자. 외울 필요가 없다.
알겠죠? 나야 직업이니까. 자, 지표면에서 11km 정도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항상 그 다음에 50km까지를 성층권, 50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 그 위를 열권이라 그러고, 항상 그 경계선 있잖아요. 요 경계선. 각 영역의 경계선은 숫자는 외우는 건 아닌데 이름을 외워야 돼요. 자기 밑에 층의 이름을 붙여서 대류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대류권. 대류권의 특징은 대류권을 대피는 열에너지는 지표면 복사입니다. 바닥에 따뜻한 열기가 위에 공기층을 대피는 거야. 태양빛이 내려쬐잖아요. 태양빛의 주 에너지는 가시광선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 근데 이 가시광선 파장의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것에 이 태양빛에 의해서 땅이 따뜻해지고 나면 땅이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적외선 영역의 파장이 긴 빛은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매우 잘 흡수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를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류권은 어떤 특징이 있다? 지표면에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져.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어떻게 따뜻하고 경계선 부근의 공기가 차갑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솟아오르겠죠.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 대류현상이 생기고, 대류권은 이 대류현상 때문에 기상현상도 생겨요. 즉 대류권에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본 적 한 번쯤은 있죠? 해외여행이나. 그런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쭉 날다 보면 뭐가 보인다? 비행기 위로는 구름이 하나도 없는 맑은 하늘인데 비행기 밑에 마치 그 이불이나 양탄자처럼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걸 본 적 있잖아. 그 높이가 여기예요. 대류권 계면 구름 상승한 게. 요 위로는 구름이 안 생기거든. 공기가 상승하는 대류에 의해서만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류권에만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성층권.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20km에서 약 35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O3가 오존이에요. 오존층의 주요 기능은 뭐다?
오존층 뭐 하는 애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입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그런 층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오존층 아래쪽에서는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오존층을 지나면서 상승하는 형태로 변해요. 대륙, 성층권은. 그래서 성층권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성층권 윗부분의 공기가 좀 더 따뜻합니다. 아랫부분. 근데 이렇게 되면 봐봐. 이미 가벼운 게 위에 떠 있고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 맞죠? 이러면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대류 현상 안 생기면 기상 현상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되어져 있는 공기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로 쓴다? 비행기의 항로로 쓰고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내가 이야기를 할 건데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아서 위층과 아래층의 물질 이동을 차단하는 층이 수권에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거 뭔지 같이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자, 중간권. 중간권은 별다른 열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역시 지표와 성층권의 복사열이 열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공기조차 희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온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중간권 계면이 바로 가장 낮은 온도를 가지게 되는 높이가 돼요. 요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이 되는 높이라는 거는 어떻게도 연결해서 보게 되냐면 만약 성층권의 오존층이 없어지면이라는 경우가 종종 물어본단 말이야. 중등에서도 그렇고 통과에서도 한 번씩 물어봐요. 봐봐.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로 인한 에너지로 성층권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상승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오존층이 없어지면 이 상승 곡선이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온도 그래프가. 오케이? 자, 그 위에 10권의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열인데 여러분들 우리 중등 과정에 이 공식 배웠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Q는 CM 델타 T. 여러분들 계정 교과서 기준으로 중2단원입니다. 열 에너지의 크기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실제로 10권은 우리 대기권 제일 바깥층이잖아.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층이죠. 태양 에너지 가시광선이 웬만한 대기층에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해도 10권의 경우는 뭐다? 비열도 되게 작고 질량도 되게 작아요.
따라서 열이 적지만 온도 변화가 매우 어떻게 된다? 커지는 층이 되지. 따라서 열권의 경우는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난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어떻다?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태양빛을 받아서 온도가 급상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교차가 매우 심한 영역이 된다. 자, 요렇게 해서 기권의 각 영역을 쭉 그리고 나면 대륙권에서 나타나는 기상현상, 성층권 하부에서 나타나는 비행기 항로, 중간권쯤에 나타나는 별똥별들, 열권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층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두면 좋겠죠. 기권은 기본적으로 온실효과 덕에 우리 지구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시켜 줍니다. 만약에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온도나 달 온도나 비슷비슷하겠죠. 평균 온도가.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15도 정도 돼요. 이건 뭐다? 적도부터 극지방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고려한 전체 평균이야. 그런데 달의 평균 기온은 몇 도쯤 될까요?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문제는 달은 낮에는 영상 80도, 밤에는 영하 120도라는 게 문제인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사실 거의 다 타버립니다. 별똥별 한 번씩 보이잖아요, 밤에. 그게 이제 뭐냐, 하늘에 있는 바위 덩어리나 먼지 혹은 인공위성 잔해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공기와의 마찰열로 다 타버리는 게 별똥별이에요. 이게 보통 혜성이 지나가고 나면 그 혜성 꼬랑지가 흩어진 게 그 궤도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부근에 지구가 가면 우리가 유성우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별 많이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게 돼. 그 외에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도 제공해주고, 식물이 숨 쉴 때 산소도 제공해주고, 식물이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기상현상도 나타내주는 층이 바로 기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필기 정리. 자, 계속 볼게요. 후권입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을 다 수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외가 되는 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의 경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기권에 분류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수권은 우리가 해수하고 이번에 교과서 개정이 돼서 육수, 난 개인적으로 이 글자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해수와 담수라 그랬는데 담수라는 말이 사실은 소금기가 없는 물이라는 뜻이라서 염수에 받는 말이라 가지고 굳이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수와 육수, 그러니까 바닷물과 육지의 물이라고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감이 좀 그렇지. 냉면 육수도 아니고. 자, 육수에는 다시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의 물로 나뉩니다. 사실 대부분이 해수죠. 옆에 보면 해수가 97%야. 빙하가 한 2%? 지하수가 0.6%? 강호수가 0.4%? 만 이 정도쯤 돼요.
우리가 보통 수자원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여기죠. 수자원이라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물이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기서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지용수 뭐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요. 자세한 건 아마 뒤에 수자원이라고 따로 아마 배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용수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뭐의 이야기를 한다? 수권이라고 하면 바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권의 층상 구조로는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를 우리는 수권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바람이 없다고 친다면 층상 구조는 두 가지가 돼야 돼. 이렇게. 즉, 요 밑에가 바로 뭐가 된다? 심해층이 됩니다. 심해층은 여기서부터 온도가 거의 일정한 극저온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연중 1년 내내 극저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면에 뭐가 분다, 요 위에? 바람이 분단 말이야. 해수면에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해수면에 가까운 일부 바닷물은 그 바람 때문에 섞이는 교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층의 윗부분이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변하는 층으로 수온 그래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맨 위층을 우리는 혼합층, 요 가운데 층을 우리가 수온약층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보면 수온약층은 윗부분의 온도가 어떻다? 따뜻하죠. 아랫부분의 온도가 어때요? 차갑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위아래 수온차에 의한 대류현상이 생기지 못하죠. 혼합층은 표층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계속 섞이는 바닷물층인데 수온약층은 수온차로 인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이라서 어떤 층이 된다? 안정한 층이 됩니다. 이거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안정된 층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나 에너지 수송을 방해합니다. 뭐에? 위아래 층 사이에 물질이 서로 이동하거나 에너지가 교환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지. 이거 아까 우리 한 군데 있었는데 무슨 권? 기권에서 성층권이 요거였죠. 아까 내가 기권에서 깜빡하고 설명을 덜 한 게 있는데 중간권은 대류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근데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왜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안 생기느냐? 성층권에서 물질의 이동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중간권까지 수증기가 올라오지 못해요. 즉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층이 되는 거고, 대류권은 수증기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모두 일어나는 층이 된다는 거죠. 아까 깜빡했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나뉘는데 우리 직권에서 위도별로 위도별 태양에너지 흡수량이 흡수량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위도별 태양에너지 흡수량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태양의 고도 때문이거든요. 태양이 머리 위에 가까이 뜨면 뜰수록 땅이 흡수할 수 있는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진단 말이야. 고도가 낮으면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방출량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무슨 소리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이 남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는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누군가는 수송을 해줘야 되겠죠. 이 수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하고 해류란 말이야. 근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영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은 이 부분이 발달하겠지. 왜? 바람이 제일 세게 불 거 아니야. 에너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다? 북위 35에서 40도 사이. 중위도 지역에 저 영역이 맞춰져요. 우리나라 부분이야. 그래서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두껍게 나타나고 수온약층은 보세요. 위층과 아래층의 수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약층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위도에서 발달하게 되고, 심해층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 연중 극저온 상태의 바다니까 어디에? 고위도에서 발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 또 다른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중위도 그래프야.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 게 보이죠.
여기가 저위도 그래프. 혼합층이 얇은 대신에 수온약층이 크게 발달하지. 여기가 고위도입니다. 고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층이라고 봐도 된다? 다 심해층이라고 봐도 돼. 왜?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자, 이런 수권은 비열이 크고 에너지 수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물순환과 물질순환, 에너지 순환을 하고 실제로 최근에 온실효과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브라질 못지않게 온실효과에 큰 도움을, 온실효과 감소에 큰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 해초, 양식까지 하죠. 우리가 양식해 먹는 해초들이 많아요. 미역이나 김, 다시마. 맞죠? 이런 물질, 이런 이제 바닷속 해조류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지막지한 광합성을 해냅니다. 근데 미역, 김, 다시마를 먹는 민족이 중국,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나 대단히 양식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구 환경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권입니다. 알았죠? 자, 수권 필기.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생물권은 결국 우리 말하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미생물부터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이루는 유기물의 흐름, 먹이사슬이나 유기물의 흐름을 통해서 이 우리 지구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과정이 지구 각 권역에 영향을 미치죠. 대표적으로 광합성이나 호흡이라면 기권과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서 암석을 풍화 침식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동식물의 그런 분비물, 배설물들이 토양을 거름지게도 할 거고, 물 역시 물에 사는 식물들이 광합성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물의 생태계도 바뀌지만 물 자체의 환경도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외권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주 영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외권에 속하는 가장 큰 게 태양이죠. 지구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태양이고요.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 등을 통해서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호기능 같은 것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구자기장의 위치가 기권이 아니라 외권이라는 것 정도는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상호작용이 나와요. 각 권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상호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126쪽 아래쪽과 127쪽까지 쭉 다 나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면
저기 F 한번 볼까요? F에. 자, 요거 한번 봐. 바다에 붉은색을 띠는 조류가 과다 번식하게 됩니다. 결국 해조류에 대한 거니까 얘는 생물권에 영향이 있는 거지. 맞죠? 그리고 적조현상이라는 거는 이 붉은색 해조류가 바다를 뒤엎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수권인 바다에 산소 결핍지대를 만들어버려요. 산소가 적조라는 저 미생물, 약간 붉은색 미생물들이 물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근에 있는 산소를 자신들이 호흡하니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조현상이 난 바닷물은 산소 농도가 어떻게 돼? 순식간에 떨어지겠지. 저기 남해나 이런데 양식하고 있는데 옆에 적조 하나 쓱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적조현상 지나가 버리면 양식장 그대로 몰살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요 문장은 뭐가? 생물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려해 보면 돼요. 뭐 127쪽에 위에 보면 이제 뭐 태풍 발생. 120쪽에 태풍 같은 경우는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면에서 열 에너지와 수증기를 받아서 뭐가 만들어진다? 태풍이 만들어져서 여러 군데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원인이 뭐가 된다? 수권에서 영향이 태풍이라는 기상현상, 기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부터 5분 줄 테니까 126쪽, 127쪽에 있는 각 건의 상호작용의 예들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밑에 보면은 뭐 원리, 인간활동이 미치는 영향, 이거는 뭐 딱히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거의 도덕책이니까 빠르게 같이 5분 안에 읽어보세요. 자, 우리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태양 복사 지구 내부 조력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의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예요. 태양이 핵융합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핵에서 방사성 원소,
그러니까 우라늄처럼 핵 반응이 가능한 원소들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지구 내부의 핵에 뭉쳤겠죠. 우리 맨 처음에 마그마의 바다에서부터 밀도가 크고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먼저 핵으로 뭉쳐졌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철과 니켈도 많지만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도 많게 된단 말이야. 걔네들이 일정량 이상 모여서 저절로 핵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 열 때문에 지구 내부의 온도가 높고 그게 거기서부터 대류나 여러 가지 영향을 만드는 거고.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이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에너지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이거잖아. 응? 지구에 나타나는 영향은 거꾸로 외우시면 쉬워요. 얘가 제일 많거든? 얘랑은 작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얘가 제일 작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거꾸로 외우시면 쉬워요.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수간만입니다. 즉 뭐다? 만조와 간조를 일으키는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갯벌이 만들어지며 그로 인한 지형 변화도 일부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구가 있잖아.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앞에 이제 달이 있으면 지구의 바닷물이 살짝 달에 의해 끌려갑니다. 달 쪽으로. 근데 재밌는 건 달 쪽으로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달 반대쪽으로도 쏠려서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돈다고 생각하면 요 끝에 여기 만조겠죠. 요 앞에 간조죠. 여기 다시 만조죠. 요 뒤에 간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쭉 자전하고 달이 움직여간 만큼 따라잡는 24시간 50분 동안에 만조 2번, 간조 2번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을 못해요. 얘는 딱 여기까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러면은 뭐냐면 이게 외핵의 대류가 아까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리고 멘털 대류를 일으켜서 각종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진, 화산, 습곡.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에너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중에 밑에 것 빼고 전부 다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하고 떠들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수업하고 있잖아. 이거 자체도 나는 에너지를 쓰잖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내가 음식으로 먹은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생체 에너지 ATP로 바꿔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학 에너지는 생물권의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전달이 됐겠죠? 결국 그 에너지원의 근원은 어딘데? 태양 복사 에너지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유기양분을 만들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닭가슴살이 되고 그걸 선생님 먹고 지금 에너지로 수업하고 있는 거니까요. 방울토마토를 먹고 수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드는 에너지의 근본도 어디에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아까 V자국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질문에. V자국은 뭐예요? 비가 내려서 강물에 의해서 땅의 지형이 변한 거잖아. 계곡물이 흐르면서. 그러면 비는 어떻게 내리게 됐는데? 물이 어떻게 증발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 열을 흡수해서 증발하잖아. 그래서 물이 위치 에너지가 되고 거기서 내리면서 물이 흐르는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땅을 깎아서 계곡을 만드는 거예요. U자국도 똑같죠. 빙하가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갔어? 눈이 내렸으니까요. 그 기타 등등 우리가 요 현상들 빼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속한다. 알겠죠? 자, 특히 아까 잠깐 그렸죠.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류라던가 바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건 아까 여기다가 그려서 설명을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순환. 자, 순환이라고 하고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에 순환이 일어나거나 평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각 영역별로 똑같아야 돼. 그게 물이 됐든 무슨 원소가 됐든. 이게 똑같지 않으면 특정 영역에 특정 물질이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순환이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개가 시스템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안정을 이루고 있다.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형태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돌고 있어야 평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도 생각해봐. 바퀴를 계속 돌리니까 서 있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물의 순환. 자, 기본적으로 물의 순환은 되게 단순한 거 두 가지만 딱 배우면 돼. 물이 올라가는 거랑 물이 내려오는 거에서 에너지 변화. 물이 올라가는 거는 태양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고. 물이 내려오는 거는 위치가 물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외부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 바닥 넘겨보면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 있잖아. 그냥 간단해. 여기가 기권, 여기가 지권, 여기가 수권이라고 치자고요. 응? 자세히 보면 육지는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적어요. 아니, 많아요. 바다는 들어오는 양보다 바다에서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많죠. 그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땅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추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문제에 만약에 숫자들이 주어지면 요거 4개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여기에 더하기 빼기 빼기 여기에 더하기 더하기 빼기가 되겠지. 양을 보면 그 영역으로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 다 합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그 크기가 똑같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서 요 양을 대부분 많이 물어봅니다. 확인한 양.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땅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죠. 그 양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지하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강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됐지? 자, 요거 빨리 정리하고 탄소 순환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중심으로 그
움직이는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탄소의 순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각 권역별 탄소의 형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지권에는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땅에 있는 탄소는 뭐가 많을까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화석연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화석연료보다 실제 지권에 더 많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탄산염 광물이라 그래서 석회석입니다. 원래 우리 지구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식물이 광합성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럼 광합성 전에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줄어들었다? 탄산염 광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회질인 거지. 탄산칼슘이나 탄산마그네슘 이런 형태로 물에 침전돼서 지금의 석회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권에는 탄산이요. 탄산수소화유. 주로 수권에는 무슨 상태로?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서 앙금이들 준비를 많이 하고들 있어요. 기권에는 당연히 이산화탄소 분자겠죠. 물론 CH4 메테인 같은 화석연료 기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양은 적을 것이고요. 생물권에는 탄소가 뭐로 돼 있는데? 생물권에는 탄소가 유기물이 다 탄소잖아. 생각해보면. 탄단지해. 맞죠? 요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뭐 한다? 각종 교환이나 이동이 일어난다고요. 생물이 죽어서 화석연료가 되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면 탄산이나 탄산수소화 이온이 되고. 얘네들이 앙금으로 깔아앉으면 탄산염 광물이 되겠죠. 생물이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게 탄소의 순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지금 7분이니까 5문제 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아마 다 객관식이었다 싶은데. 15분에 딱 시험 칠 때니까 시험지 딱 내고 가면 돼요.